제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운 걸 보고 네. 왜 울까? 저는 영화를 볼 때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리를 둔 채로 이론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한 10분 정도 보다가 그걸 포기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 영화의 리듬에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는 정서적인 발걸음을 같이 걷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영화 보신 분들도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엄청 울었어요, 감독님. 네, 감독님은 이게 너무나 개인적인 사적인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관객들한테 선보이는 시간에 굉장히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의 기분이 생각나세요? 처음에 봤을 때 할머니랑 같이 봤거든요. 그 영화관에 상영됐을 때 그때 할머니께서 영화 보실 때마다 어떤 장면 나올 때마다 추임새를 계속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가장 좋아하셨던 거는 생전에 살아계셨던 외숙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 아들 나왔네 막 이런 걸 추임새를 넣으셔가지고 할머니 조용히 해 막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 그 되게 긴장했었던 그런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2년 6개월 정도를 네. 촬영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촬영분이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편집실에서 이제 편집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이제 막막하기도 하고 네.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편 다큐멘터리를 처음 찍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무작정 찍으면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편집을 하니까 안 붙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붙인다고 이야기가 절대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 줄 아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배우고, 되게 이런 다큐멘터리 많이 보면서 분석해서 여기엔 이런 지점들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 하고, 근데 가장 고민이 되었던 거는 이 이야기에서 할머니가 그런 안 좋은 시도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 구조상 이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 계기가 그 두려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거는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구성해 나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감정은 공포,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 곁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그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저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사력 있게 배려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난폭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울려버릴 수 있다던가 되게 고통스럽게도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덤덤하게 약간 한 발 물러서서 편집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편집하면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편집 감독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은 도움을 좀 받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본은 제가 편집을 하고 2차본은 편집 감독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총 13차본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거리두기와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이제 DVD를 받아서 보셨다고 했는데, 집에서 댁에서 보셨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넣었을까, 이건 좀 빼지 싶었던 혹시 장면이 있으셨나요? 있죠. 우선 제일로 그 숨기고 싶은 어머니의 자살. 자식들이 어머니를 잘 못 모셨기 때문에 그런 일 아니냐, 그런 걸 공개적으로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도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싶기만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에서 여기 영화에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게 늘 나오지만은, 사실 저는 진심으로 생각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식은 정말 불효자식이죠. 근데 그런 걸 보낸다는 게 정말 처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꼭 너 이걸 넣어야 되겠냐.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창피하고 그 자살했다는 것도 또 엄마가 이렇게 한 것도 나는 좀 그렇다. 근데 이제 집에서 또 몇 번 보기도 하고 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같이 있어야만이 응? 우리 소연이의 사랑이 백색이라면 내가 흑색이 되어서 뒤에서 배경이 돼야 되겠구나. 그냥 그거라 그럼. 그런 의도에서 넣으신 거예요, 언니? 안 그렇지만 제가 몇 번 어머니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꾸 네. 까먹으세요. 왜 넣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영화가 공개됐을 때 가장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할 것 같은 분이 저희 어머니시라서 어머니께 가장 먼저 보여드렸고, 그래서 원치 않으면 이걸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는 영화 보시기도 전에 그럼 딱 2개만 빼고 시작하자고 그러면서 네. 그 자살 시도와 네. 엄마 그 장면을 빼달라고. 그럼 영화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영화제 틀어야 되는데 못 틀게 되고, 그리고 나는 절대 엄마와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할머니가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이유와 그리고 엄마의 그런 마음, 그리고 제가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마음의 끝에는 결국 서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그 삶의 존엄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지점을 나는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절대 악인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어머니께 매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는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영화 볼 때 굉장한 긴장감 속에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좀 매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근데 그 균형 잡기가 저는 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느 가정이나 사실 진짜의 모습은 늘 화목하고 다정하지만은 않잖아요. 약간 퉁명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왜 저렇게까지 폭력적인 말을 하지? 싶기도 한 모습이 사실 우리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들거나 이질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관객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저한테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근데 아버지가 별로 안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께서는 이 영화에서 되게 처가에 잘하고 자상한 네. 아버지상으로 나오셔서 굉장히 네. 만족스러워하셨어요. 네. 짧게 나오지만 네, 짧게 충분했다. 나오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사위가 저렇게 챙기는 집 없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몇 장면은 크게 웃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어머니가 본인의 생신날 가장 큰 목소리로 생일 축하한다, 내 생일 축하한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화면에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머니? 아니 처음에 영화제에 낼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 뭐가 더 편하세요? 마이크 대고 하는 거랑 그냥 목소리로 하는 거랑? 그냥 해도 괜찮겠죠.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아서 혹시 안 들리시면은 앞으로 나오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다시 이제 이 영화를 하면서 넣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끔 술을 좀 마시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근데 그날 제가 생일이어서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영화에서 나오면 밖에서 먹을 때는 기분이 안 나는데 이제 내 생일이라고 꼭 모여드니까 음식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한 잔을 먹어서 제가 제 생일 파티를 잘 신나게 한 것 같아요. 그거 왜 갑자기 넣으셨어요? 제가 이제 영화제 내고 개봉을 준비하면서 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저희 촬영 감독님은 저랑 같이 항상 저희 외갓집에 같이 가서 촬영을 하셨었는데, 그 영화제 상영본을 보더니 언니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는 엄마인데 엄마의 캐릭터가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실패한 영화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게 얘기했네요. 예, 되게 세게 집에 가서 당장 오늘부터 편집을 다시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이제 할머니의 마음 저도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훨씬 더 할머니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 못했는데 이제 어머니 생신이 64세 생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나이보다 할머니 나이에 훨씬 가깝고 그리고 그런 상황 자식들도 같이 할머니 나이만큼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얘가 그 장면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집어넣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 캐릭터가 캐릭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사실 이 영화의 메시지 갈등의 축을 담당하면서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는 엄청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어머니 캐릭터고 저는 두 분이 말다툼까지도 아니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어머니가 배를 깎으시면서 영양제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을 보고 일단 처음 느낀 거는 배를 정말 잘 깎으신다. 식탐으로 그 이유가 두 번째는 엄마와 딸의 싸움이 말 다툼이 아니라 저렇게 차분할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게 처음 싸우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좀 놀랐어요. 평소에 두 분 관계에 대해서 어떨까? 그분은 어떤 관계실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한테 별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의견 충돌이 없었는데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때 할머니에 대한 것 때문에 둘이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낸 것이 처음이었어요. 항상 둘이가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뭐 의견이 틀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서독제에서 이 영화가 관객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감독님께서 이제 수상 소감으로 상금으로 할머니께 영양제 맞춰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그 논쟁은 지속 중이신 건가요? 영양제 문제는? 그때 그랬잖아요. 맞춰라 그렇게 맞추고 싶으면. 저도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가슴이 아프죠. 또 실은 그게 지는 할머니를 이해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말려하는 내 마음도 참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 참 맞추고 싶으면 맞춰라.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스티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영화 전체적인 정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상당히 했고 또 할머니를 은유하는 오브제들이 있었어요. 그 변기에 빠진 새라던가 그리고 정원에 자기도 모르게 혼자 자라난 꽃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다큐멘터리만이 줄 수 있는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촬영하실 때는 어떠셨는지? 촬영할 때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한 번도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일찍 게을러가지고. 일어나서 그리고 저는 항상 낮잠 잤거든요. 낮잠을 열심히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를 깨워서 일어나니까 눈 앞에 이렇게 새를 갖다 준 거예요. 이것 좀 보라고. 할머니를 너무 그게 저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경기에서 주워오자마자 그래가지고 제 눈앞에 대고 그래가지고 근데 카메라가 너무 먼 곳에 있는 거야. 이거를 왠지 찍어야 되는 순간 같은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카메라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러면서 그때 너무 놀랬고 그거를 같이 날려주자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보고 우리 할머니는 어쩜 아직도 이렇게 소녀 같으실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되게 편찮으실 때 할머니가 위암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양제를 맞춰드린 다음에 그 꽃이 갑자기 마당에 쫙 피면서 할머니 건강도 좋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다. 근데 그걸 보고 할머니가 또 하느님이 내가 심심할까봐 보내준 선물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이거는 신의 계시가 아닐까. 내가 계속 영양제를 맞춰주면 이렇게 꽂혀 살아나는 이런 그렇게 이제 종교는 없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간절함이 생겼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 장면도 의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가슴이 찡했고 인상적인 장면이 할머니의 멈춰버린 시계를 고쳐주는 그거였어요. 그게 약간 할머니로서는 생의 의지가 멈춰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할머니한테 시간을 선물하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몰랐어요. 시계가 두 개인데 두 개 다 너무 멈춰져 있어가지고 꼭 고쳐서 가져다 드려야겠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계를 차고 할머니 시간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영화는 저는 이소영 감독님의 성장 영화로도 보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마음이 짠했던 부분은 시작부터 이제 어렸을 때 일기 나레이션으로 등장을 하는데 저 어린 소녀가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한테 성장하면서 저렇게까지 애착 관계를 갖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런데 어머니께서는 따님이 할머니한테 그렇게 애착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또 어머니니까 짠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떠세요? 저는 같이 살았거든요. 내내 엄마랑 할머니랑. 사랑을 줄 만큼 주었는데도 많이 할머니를 좋아해. 지금도 그 먼 하순에는 10번 가면 우리 집에는 한 번 와요. 서울에서. 그 정도로 할머니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쁜 엄마 아니거든요. 유난히 할머니하고 어떤 인연 관계가 있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할머니가 키웠어도 저렇게 좋아할까 싶게 우리 아이들 셋을 길러주셨는데도 이 소연이가 유난히 할머니를 좋아해요. 혹시 큰딸 있어요? 네. 확실히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의미에서 그 감독님과 할머니의 되게 가슴 절절한 로맨스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 영화를 보시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사랑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랑 영화가 아니라 내가 느꼈던 진짜 사랑은 뭔지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감독님도 약간 계속 넉넉거리고 계신데 울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제목도 좀 궁금해요. 할머니의 먼집이잖아요. 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셨을까? 왜 먼집이라고 하셨을까? 이 영화가 처음에는 단편으로 찍어서 할머니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영화 기어지면서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작 지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옆에 마침 문학부인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나 여름에만 이거 찍으려고 제목이 여름과 외할머니였는데 이제 1년을 넘어서서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원이 내일이 마감인데 빨리 이렇게 제목 좀 지어봐라 이렇게 해서 영화 내용을 쭉 듣더니 친구가 할머니의 먼 집이라는 제목을 지어줬어요. 근데 왜 이거냐 저도 물어봤더니 너네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도 당연히 멀지만 이 이야기는 그 할머니의 삶을 보여주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죽음이라는 죽음을 거기 영화에서 이제 이장할 때 어르신들이 여기가 엄니 집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덤도 결국 사람의 집이다. 그래서 집에서 집으로 가는 그 먼 여정 중에 한 순간을 네가 기록하는 거니까 할머니의 먼 집이 어떻겠냐 해서 정말 좋은 제목인 것 같다 생각해서 되게 문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일기장이 감독님이 꾸준히 어렸을 때 쓰셨던 일기장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일기를 이제 방학 끝날 때 전날에 30개씩 몰아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묘하게 포개진다. 그리고 수양버들
이 온몸으로 말한다 막 이런 걸 읽으면서 보면서 아 역시 창작자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근데 어렸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쓰셨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제 생에서 가장 집필을 열심히 했던 기간이 그 국민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매일매일 선생님께서 일기장 검사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네. 검자 도장이 찍혀있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할머니 이야기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일기를 보니까 항상 마무리가 정말 재미있었다. 네 맞아요. 정말 좋았다. 5줄 이상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이 영화랑 닮았다,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잡하지 않게, 어려운 척하지 않고, 젠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영화 속에서 보니까 이소영 감독님은 그게 가식이 아니라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신 것 같고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랑스러우세요. 보면은 이렇게 발 씻겨주는 장면도 그렇고 그분이 한 프레임에 담길 때마다 정말 압도적으로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머님이 안 계실 때 두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영화를 보고 알게 되신 거잖아요. 또 좀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평상시도 그렇게 할머니를 좋아해요. 어려서도 아기 때도 할머니가 소연이를 등에다 안 업고 다니세요. 이름을 꽃녀라고 붙여놓고 난 우리 꽃녀는 너무 이뻐서 등에다가 안 보고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항상 앞에다 이렇게 보듬고 다니세요. 병원에 가셔서도 아무리 울어도 안아갖고 앞에서 이렇게 안고 보시지 뒤에다 놓치라. 이뻐서 뒤에다 둘 수가 없다. 그렇게 특별했어요. 아주 인연이. 그러더니 하여튼 뭐 전생에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도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어머니한테 발을 씻겨주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아 그거야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는 10번 가면 우리 집에 한 번 온다고. 그런데 그게 섭섭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섭섭한 가면 전혀 없다고 하면 그렇고 한 5% 있다 그럴까. 우리 언니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그냥 뭐 네가 거기만 잘하냐 그게 이제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일 미안한 게 이제 남편한테 조금 미안하죠. 명절 때도 할머니한테 가지고 우리 집을 안 와요. 할머니한테 가서 지내고 할머니한테 계속 가서 이것도 영화 찍는다고 가고 안 찍어도 가고 핑계가 좋아요. 영화 때문에 간다고 하고 다 끝났어도 가고 하여튼 무조건 할머니한테 가는데 근데 애롭게 계시니까 우리야 젊으니까 괜찮다고 뭐 보내죠. 조금 섭섭한 감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도는 있지만 그냥 이뻐요. 할머니한테 잘해주니까. 근데 약간 손녀 없어서 서럽다. 그 손주도 없는데 늙는 거 내가 억울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관계를 보면은 꿈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또 손녀한테. 얘들이 구체적으로 봐야 어떤 꿈꾸는 손녀가 있지. 하나도 없으니까 아직 꿈을 안 꿔봤어요. 이렇게 울컥울컥하게 자꾸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영화 볼 때 안 울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할머니가 늘 말씀을 하세요. 빨리 죽어야지. 내가 왜 아직 안 죽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시골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손녀로서는 그렇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이제 그런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어떤 예쁜 걸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었고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도 너무너무 좋았고 꽃피는 걸 보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이라거나 그런 정말 그 슬픈 영화 전체적인 가운데서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런 점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도망가셨어요. 감독님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감상을 드리는 건 어떠세요? 네. 민망해요. 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좀 차가운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고 자라지 않아서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 영화는 어떤 사람들한테 다가갈까,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뭘까를 또 분석했었거든요. 근데 분석은 필요 없고 공감인 것 같아요.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고 할머니랑 각별 제 친구들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보고 할머니랑 보면 너무 좋은 기억이 들거든요. 혹시 또 있으세요? 계속 웃고 계시는 분 혹시 지인이세요? 저기 계시는 아, 네. 혹시 아버지세요? 저 고3 때 담임 선생님도. 아, 그 담임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 할머니 건강하시죠? 아,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이제 저기 촬영 마지막 했던 게 1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혼자서 네. 거동하시는 분이죠. 원래 할머니는 술을 안 하셨어요. 거의 원래는 안 드셨죠. 근데 이제 거기 사주가 있고 난 다음부터 계속 술을 드신 것 같은데 술 드시는 게 의도된 행동이었죠? 제 의도. 아니, 할머니. 의도된 아, 그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그 장남이 보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계속 술을 드시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나 보죠. 보고 싶었고 힘들어서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남한테 가고 싶다는 생각 그런 건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좀 데려가라고 네, 그러시죠. 사실 네. 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죠. 이상입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 처음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별로 약간 마음이 안 와닿는데 뒤에 할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소연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 죽겠어, 죽을 뻔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건 없었는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8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뵙질 않았었어요. 이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제가 뉘우치게 되고 있을 때 정말 잘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영화를 보던 걸 기억을 하면서 감독님이 할머니랑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할머니한테 되게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훨씬 더 제가 와닿더라고요. 저 관객분이 말씀하셨던 거에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감독님이 처음에 할머니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쁜 일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받고 공포고 이런 감정이 컸다면 이 영화를 찍고 편집하고 이런 관객들한테 보이면서 그분 마음에 드는 게 드셨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할머니가 언젠가 돌아가신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제 좀 보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신은 잘 못하겠는데 이제 제가 이 영화 찍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혹시 내가 할머니께 이 영화를 못 보여드리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왜냐면 촬영을 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할머니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길까 너무 두려웠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께서 이제 봄이 되더니 밖에 밥 먹으러 가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시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날 촬영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저랑 내려왔고 할머니가 이렇게 계속 누워 계셔가지고 편찮으셔서 이번에는 그냥 촬영 못하고 가야겠다 이러고 있었었는데 딱 하루만 할머니가 예전처럼 나랑 같이
이렇게 나들이도 가고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또 일어나서 식사도 너무 맛있게 하시고 겨울에 그 물을 줬던 꽃을 다 꺼내놓자고 이제 봄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엔딩이 나온 것 같다 이러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또 집에 가서 편집을 해보니까 별로 조금 뭔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편집을 촬영을 조금씩 했는데 그 여름에 저수지에 같이 가는데 거기는 항상 내려갈 때마다 같이 갔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이었고 날씨도 너무 좋고 아름다웠었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구경 다 하시더니 인자 가자 깐다 구경 잘했다 어디 뭔지 구경 왔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가실 때 그 모습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소풍 것처럼 삶을 잘 살다 갔고 그리고 징그럽게 좋다 참말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 삶이 그 이야기가 나오도록 내가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지켜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가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순간을 이야기의 순간을 찍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또 다른 질문이죠. 다른 사이드 질문인데 제가 감독이라면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면서 사실은 하지만 속으로 머리로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시작 부분에 좋겠다. 이 그림은 사실은 중간 부분에 좋겠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은 늘 그런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떠셨는지? 저는 이게 한편으로 좋으면서 싫었던 거는 할머니랑 있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없으면 할머니랑 더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있으니까 참 싫다 이런 생각과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쨌든 의무적으로 일주일을 무조건 한 달에 시간을 비워놓을 수 있어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에서 그런 갈등이 좀 이제 시간도 이제 되어가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1개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네. 처음 부분이었는데요. 예수님이 70 넘으면 오래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게 좋다라고 그 문구가 되게 좀 기억에 남는데 이제 영화 자체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따님 그리고 연결된 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머님도 이제 곧 70 그리고 연세가 더 드시고 행복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어머님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에요. 나이를 드시면서 어떤 행복이 젊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어떤 행복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나이를 들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도 하고 어떤 저지를 당하지 않고 어떤 조건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언니를 보면은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지 못하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그만 사셔도 된다. 내 생도 나는 그렇고 싶어요. 우리 언니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산다면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일이면 하고 싶을 만큼 하고 즐겁게 지내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나이를 먹으면서 느꼈던 거는 사소한 것에 대한 기쁨,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되게 입에 발린 얘기 같지만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울 게 없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별게 아닐 수 있겠다. 기쁨이라는 게. 꽃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유한한 것 속에 갇혀 살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불안해하는데 공포했던 건데 그냥 오늘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했었어요. 감독님은 이 영화를 이제 개봉하시고 또 관객들 만나면서 지금 상태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계신지.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그 마르케스가 100년 동안의 고독을 쓰고 나서 전 세계 있는 독자들한테 편지를 받았대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돼지 꼬리가 생기는 그런 캐릭터가 돼지 꼬리가 생겨서 난감해지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독자들이 편지 내용에 어떻게 내 얘기를 당신이 알고 이렇게 썼냐고 그런 얘기를 그런 편지를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희 집의 상황이 보편적인 상황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 항상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우리 집이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나만 고민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고 저도 제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걸 인지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따님이 첫 장편 다큐멘터리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딸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어렵게 첫 작품을. 날마다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하수를 내려가면 또 도대체 뭐가 이 작품이 되긴 하냐. 또 맨날 저 별것도 아닌데 따라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있냐. 거기 영화에서도 오빠가 무엇이 되냐 하듯이 온 식구가 무엇이 되냐고 지금 그랬었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오빠들이나 올케들이 그러든지 도대체 소연이는 뭘 찍겠다고 저렇게 명절이고 뭐이고 뺏지도 않고 저렇게 나와서 찍냐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었는데 이렇게 여기 관객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소연이하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는데 딸이 작품을 만듦으로 해서 그 사랑이 대단한 것이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뭔가 진실한 것을 찾아내듯이 앞으로 꼭 그런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사와 함께 향후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소개해 주세요. 저는 원래 베트남에 있는 NGO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돌아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NGO 취업을 해서 열심히 살다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길 때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매일 저한테 오늘은 관객 몇 명 들었냐고 전화를 하세요. 잘 모르시는데 집에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추천 많이 해주시고 SNS에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제 가장 저희 보고 감동적이었던 이 피드백은 뭐였었냐면 그 관객님들이 저한테 SNS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영화를 보고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할머니가 언젠가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혹시 주변에 소중한 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제 아까 영화 찍으실 때 숙부님도, 배숙도 그러셨고, 이제 계속 질문 받으셨잖아요. 이거 찍어서 뭐가 되겠냐, 영화가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힘이라거나, 뭐, 어떤 계기라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별게 아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제가 이 필름에서 제작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제작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완성을 안 하면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자 보태가지고 그런 이유가 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강력한 동기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무대를 안녕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